안녕하세요. 도라지 탐정입니다. 인터넷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와서 마음고생을 하던 여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자신의 주변에서도 수상한 그림자를 느끼고는 상당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연말 송년회가 있던 날 소식이 끊긴 그녀는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여성을 노리던 인물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에힘의 주지 스토커 살인사건, 도라지 탐정이 조사해보았습니다. 2014년 12월 16일 오후 8시,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당시 37살의 쿠로다 미키가 에이메현 마츠야마시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맨션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됩니다. 6개월간의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예상치 못한 범인이 검거되는데요. 미키 살해 용의로 붙잡힌 것은 토쿠시마현 토쿠시마시에 소재한 사찰의 주지 구루미 요시노리였습니다. 미키가 살던 에이메에서 요시노리의 사찰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죠. 어림잡아 200km 가까이 됩니다. 좀처럼 접점이 없어 보이던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이에 관해서는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 사건 당일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키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시간으로부터 3시간 앞선 오후 5시, 요시노리는 미키의 맨션을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택배업자로 변장을 한 상태였는데요. 용의주도하게도 미리 상자에 운송장을 붙여서 준비해왔습니다. 다른 손에는 서바이벌 나이프를 들고 있었죠. 택배업자의 옷을 입은 칼을 든 주지스님,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옷과 흉기를 사전에 준비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계획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정체를 숨기고 미키를 속여서 문을 열게 한 요시노리의 다음 행동은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미키를 때려서 제압하고는 길이 10cm의 서바이벌 나이프를 사용하여 목숨을 빼앗는데요. 신속하게 범행을 마친 그에게 강한 살해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은 비교적 빨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당일 그녀는 지인과 만나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죠. 평소부터 활동하고 있던 농구클럽의 송년회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미키가 오지 않자 걱정이 된 지인이 그녀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최초 목격자가 되는데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한 지인은 119에 신고를 했고 가장 먼저 출동한 구급대원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경찰도 출동합니다. 현장의 상황은 사건이 발생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 정돈된 상태였습니다. 집 내부를 뒤지는 적이나 누군가와 크게 다툰 흔적도 없었죠. 요시노리가 변장한 모습으로 집에 침입해서는 미키를 바로 제압했기 때문인데요. 그녀가 저항할 틈도 없이 요시노리는 흉기를 사용하여 흉악한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후 어떤 생각에서였는지 미키의 휴대전화를 들고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집에서 사라진 유일한 물건이 바로 이 휴대전화입니다. 때문에 이번 사건을 일반적인 강도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서바이벌 나이프로 공격을 당하고는 경동맥에 이르기까지 깊은 상처를 입은 미키. 어느 사찰에 평범한 주지처럼 보이던 요시노리는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인지가 궁금해집니다. 두 사람은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어서 접점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요시노리와 미키가 알게 된 경위를 알아보기 전에 일단 인물상에 대해서 조사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시노리는 토쿠시마시의 사찰에서 주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주지 스님은 해당 지역을 돌보며 다른 지역에 깊은 연고를 가지기 어렵죠. 두 사람은 미키가 요시노리가 있던 토쿠시마에 일을 하기 위해 오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데요. 언론에서는 미키가 당시 접객 일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이후에 다룰 여러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미키와 요시노리는 접객 여성과 손님의 관계로 만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미키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생계를 위해서 여러 일을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보험 판매와 네일 아트, 여기에 접기까지 많은 일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던 미키. 단순한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였다면 요시노리는 왜 스토커가 되어서 폭주하기 시작했던 걸까요? 그는 자신을 접대하던 미키에게 호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입장이었는데요. 유부남이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결혼한 스님이 참 많죠.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도 그는 아내와 둘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주지라는 직업과 유부남이라는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가 미키의 스토커였다는 사실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아가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요시노리는 호의가 원한으로 바뀌게 된 계기에 대해서 미키가 다른 남자와 함께 걷고 있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걸러들어야 할 필요성도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두 사람이 단순한 관계만은 아니었다는 것이 추후 재판에서 알려집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는 미키에게 일방적으로 원한을 가지게 된 요시노리. 그는 인터넷에서 미키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접대 여성들에 대해서 평가나 후기 등을 남기는 사이트가 있죠. 인터넷에서 요시노리가 작성한 험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손님을 향한 서비스 태도가 나쁘다는 평가였는데요. 나중에 그가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데에는 이러한 행동들이 이유가 되었습니다. 일부러 사이트에서 험담을 하고 다닐 정도로 요시노리는 미키에게 집요한 원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탐정사무소에 미키의 신변 조사를 의뢰합니다. 때문에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니는지 모두 알 수 있었죠. 탐정사무소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놀랍게도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라면 개인의 뒷조사는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탐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잠복, 엿듣기, 미행, 데이터 조사 등은 허용되며 부정한 입수 방법이 아니라면 위법이 아닌데요. 이번 사건은 의뢰인인 요시노리가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탐정사무소에서는 업무상 인정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요시노리가 거짓말로 의뢰를 했을 가능성도 있죠. 미키의 집 주소를 알아낸 요시노리는 바로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사전에 차를 타고 와서 현장 부근을 방문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미키의 맨션 부근의 방범 카메라에서 요시노리의 차량이 찍혀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전 답사로 보이는 이 행동으로 범행은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미키 역시 이러한 요시노리의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지인에게 요즘 어떤 남자가 집요하게 따라붙는다.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마츠야마에 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겠다며 상담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의 상담을 받아보았을 법도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미키는 친구와 점심을 함께한 뒤 오후 2시경에 자택으로 돌아갔는데요. 저녁부터는 송년회가 있어서 다시 외출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요시노리가 미키의 맨션에 도착합니다. 그는 맨션 밖에서 층을 세어보고는 방에 불이 켜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택배 상자와 흉기를 들고 초인종을 누른 것입니다. 미키를 살해한 뒤 그녀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간 요시노리. 남아있던 기록들을 인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용의주도한 모습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국도를 이용하여 자신이 살고 있던 토쿠시마시까지 이동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 통행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죠. 신분을 속이기 위해서 택배업자의 옷과 소품들을 준비했다는 점에서도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행 이후에는 국도를 따라 달리다가 도중에 요시노카와 부근에서 잠시 차를 멈추는데요. 강의 흉기로 사용된 서바이벌 나이프와 미키의 휴대전화를 버렸습니다. 미키의 자택과는 멀리 떨어진 아무 관련이 없는 장소에 모든 증거를 처분한 것이죠. 경찰 역시 수사에서 꽤나 애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초 경찰은 이번 사건을 면식이 있는 인물의 범행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좀처럼 용의자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요시노리가 치밀하게 자신의 흔적을 숨겼던 것도 이유이지만 미키가 일을 하면서 다른 현으로 나갔다는 것이 컸는데요. 접객업을 하면서 자신의 지역이 아닌 다른 동네에서 일을 한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관련이 있는 인물들을 하나하나 조사하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죠. 경찰은 에이메현 외부까지 수사 인원을 파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투입된 인력은 약 1만 7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난항을 거듭하던 수사에서 단서가 되는 한 줄기의 빛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경찰이 인터넷까지 조사를 하자 원한을 가지고 미키의 서비스 마인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던 인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작성자는 금방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요시노리는 이렇게 용의자로 부상하게 되었죠. 나아가 미키의 맨션 부분의 방범 카메라 영상에 그가 찍혀 있었기 때문에 요시노리의 용의는 더욱 깊어집니다. 카메라는 그의 차량을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사건으로부터 약 반년이 지난 2015년 6월 4일, 요시노리는 결국 체포됩니다. 취조 과정에서 그는 제가 죽였습니다. 처음부터 죽일 생각으로 집에 갔습니다라며 진술했습니다. 생각보다 순순히 살해한 사실을 인정한 요시노리였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라며 명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동기가 드러나지 않은 채 요시노리는 결국 재판대에 서게 됩니다. 2015년 11월 25일 요시노리의 첫 재판이 마츠야마 지방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모두 진술에서 그가 미키를 살해한 동기에 대해서 낭독하는데요. 요시노리 피고는 접객업을 하고 있는 미키에게 현금 340만 엔을 건네면서 하던 일을 그만두게 하고 다른 남성과는 만나지 않을 것을 요구했지만 관계가 악화되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살해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었죠. 실제 미키가 요시노리에게 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이 일반적인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시선이 많았는데요. 요시노리 본인도 검찰 측이 제시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다며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는 피고인 질문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일로 피해자에게 매우 면목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살해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큰 돈을 주었는데도 일을 그만두지 않았고 자신 이외에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범행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계획한 바는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요시노리는 이번 사건을 사고사로 위장할 작정이었는데요. 미키가 정신을 잃게 하고 욕실에서 쓰러진 것처럼 꾸미려고 했지만 저항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찔러서 살해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며 진술합니다. 하지만 서바이벌 나이프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에서 다분히 살해의 의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그의 주장과는 달리 현장에 몸싸움이 있었던 흔적은 없었고 요시노리는 순식간에 미키를 제압하고 나이프를 사용했습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한 거짓 진술이 아닐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결국 그에게 선고된 것은 징역 16년. 재판장은 판결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죠.
미키를 향한 연애 감정을 단념하지 못하고 금전을 건넸지만 자신과 만나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저지른 범행으로 그 동기가 너무나도 미숙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키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요. 340만 엔의 큰돈을 받아놓고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건의 발생부터 재판까지 쭉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키가 손님을 상대하는 접객업 혹은 풍속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며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이 싫었던 요시노리가 돈을 주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범행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미키에게 연애 감정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사건 당시 그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찰의 주지였죠. 한편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는 요시노리가 속해 있던 정토 진종 본원사파에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망각하고 마음을 바로잡지 못한 남성이 벌인 에임의 주지 스토커 살인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